무더운 여름이다. 아 더워. 낮 기온이 35도를 육박하고 체감온도는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날씨인가 싶은 온도다. 봐봐, 이거 보여? 집안의 모든 식물들을 비롯해 마당 한켠을 화려하게 장식하던 공작 단풍이 산채로 타들어가고 있으며 진짜 심각해. 얘는 뿌리 제대로 내리는 애거든. 내가 이거 봐. 이거 주황색이잖아. 이거 다 진드기야! 진드기와 날파리, 모기는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 마이 갓! 소니 미친놈도. 특히나 이거 보이도. 왜 사람한테 덤비는 거야? 조사병단이야 뭐야? 조사병은 뭐야? 거인한테 왜 달라드는 거야? 진짜 많이 붙어있어 언니한테. 이럴 땐 애초에 왜 이렇게 양지 바른 곳으로 이사를 왔나 싶어 괜히 부동산 유튜브 채널들을 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알게 됐다. 주택살이를 꿈꾸는 이들은 많지만 어떤 집을 사야 하는지 아는 이들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내가 발로 뛰면서 터득한 집과 땅을 구하는 법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전국 가구의 단독주택 거주율은 29.6%다. 진짜 부자들은 단독주택을 고수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소득 상위 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76.8%며 소득 하위 가구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46%로 상중하위를 통틀어 가장 높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주로 도시에 밀집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곳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나는 이게 꼭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연을 사랑하고 돈 외의 가치를 찾고 싶은 이들에게는 단독주택이 적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유튜브만 봐도 알 수 있다. 1000평 부지 80평 얼마일까? 11억 돈다. 와 이거 20억 넘어. 아 딱 맞췄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는 주택 매물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전원생활을 꿈꾸며 집을 지었다는 증거다. 하지만 그건 또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택살이를 포기하고 떠났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원생활은 행복하고 자유롭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사 전에 철저한 사전조사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오늘의 주제는 귀촌에서 살만한 주택과 땅을 고르는 방법이다. 이것은 부동산 매물 영상에 중독되어 수개월 동안 부동산 영상만 보면서 얻은 지식과 내가 처음 주택을 구매할 당시 발로 뛰면서 얻은 현장 경험을 모두 모은 고급 정보다. 만약 이것을 외부에 유출했을 시에는 절대로 가만히 있을 것이다. 알아서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 일단 이 정보를 타겟팅한 시청자의 기준은 나다. 나는 얼마 전까지 프리랜서였다. 직업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직장과 가까운 것이 1순위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은 그냥 직장 주변을 알아보시면 되겠다. 나와 비슷한 경우를 예시로 든다면 연금 생활을 하는 분들 혹은 자택근무가 가능한 분들일 것이다. 그 외에도 돈 많은 백수, 부자, 어디서든 살아남는 자연인, 자금 조달 능력이 뛰어난 생활의 달인 등도 포함된다. 나는 시골로 올 때 무인도와 같이 외부 인간 사회로부터 고립된 혼자만의 공간을 꿈꿨다. 때문에 나는 집을 구할 때 첫 번째로 먼 마을로부터 독립된 공간을 찾았다. 땅이든 집이든 마을에서 500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이 베스트다. 사람들은 보통 전망이 좋은 집을 선호하는데 이런 집들로 들어가는 길은 대개 마을을 통과한다. 게다가 이런 길은 주로 외길이다. 약간 이웃 그 길 때문에 감정 안 좋아지면 그때 진짜 트럭 안 치우거나 농기구 안 치우거나 이러면서 막 싸우잖아. 진짜 원수 되는 거. 마을을 통과하는 외길이 길면 길수록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외나무 다리에서 계속 만나며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동네 사람들과 교류를 하더라도 조용한 전원 생활을 원한다면 봄마을과 길이 분리되어 있어 마을과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한다. 두 번째로 길이 좋아야 한다. 1번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것은 2차선 도로와의 거리를 말한다. 난 2차선 도로에서 100m 이상 들어가야 하는 곳은 배제했다. 그것이 비포장 도로일 경우 불호는 점점 더 커진다. 시내로 자주 나가는 사람은 매번 100m 이상의 1차선 도로를 오가는 것이 매우 불편할 수 있다. 2차선 도로 바로 붙어 있는 거. 이게 미친 거야 이게. 이게 얼마나 편한 건지 안 살아보면 몰라. 덤프트럭 와도 바로 우리 집이니까 그것도 좋고 집들이나 땅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 집이라는 게 최고지. 말해 뭐해. 만약 집을 지을 계획이라면 더욱이 좋은 길이 나 있는 땅을 골라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며 진짜 길이 아니라 임도만 나 있는 땅은 맹지로 분류된다. 맹지는 건축 허가를 낼 수 없다. 가끔 길 하나 없이 남의 땅으로 둘러싸인 노른자같이 생긴 맹지가 매물로 나오는데 이것은 100% 쥐레임으로 피하는 게 상책이다. 만약 내 땅을 둘러싼 땅 주인들이 길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그 땅은 그대로 똥이 된다. 여기 이렇게 임도 나 있잖아 길.
말 좀 하자, 이씨. 말 좀 하자고, 이씨. 근데 내가 안쪽에 있는 땅을 샀어. 근데 임도만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그건 길이 아닌 거야. 그럼 아스팔트 길을 내고 싶어. 내가 나중에 차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이 땅을 지나가야 되잖아. 그럼 허가를 받아야 돼, 이 땅 주인한테. 내 땅 주인이 허가 안 해줘. 그러면 저 안에 있는 땅에다가 아무것도 못 해. 그냥 아무것도 못 지어. 그냥 오두막집 짓고 살아야 돼, 농막. 아니면은 뭐 텐트 쳐놓고 살아야 될 거 하면서. 직접 방문하기 전에 네이버 지도의 위성 지도나 구글맵으로 확인할 것을 추천한다. 지금의 내 집을 고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좋은 길이었으며 지금도 그 선택에 매일 밤 눈물로 감사하고 있다. 길이 좋으니 택배 받기도 쉽고 큰 차나 사람을 부를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집 만세다. 세 번째, 주변 환경을 확인해야 한다. 유튜브에서 부동산 매물 영상들을 보다 보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라든지 주변에 철탑 혹은 송전탑이 없다는 얘기를 굳이 해주는 중개사들이 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둘 중 하나라도 있으면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 저번에 나 철탑 없고 무사 없다 그래서 갔거든? 둘 다 있었어. 무사는 강 건너에 있었는데 대형 무사였고 철탑도 500m 거리에 있었으니까 철탑 바로 옆에 없다는 거지.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인체에 무해하다는 건 한국전력의 입장이며 인체에 해롭다는 건 실제로 건강이 악화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사실만 전하겠다. 또한 대형 축사도 무조건 피해야 한다. 특히 돼지 축사는 5km 이상 떨어지는 편이 현명하다. 내가 안다. 예전에 근처에 살아봤다. 그 집은 축사와 3km 정도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이슬이 맺힐 때마다 정원에서 하수구 냄새가 났으며 비가 올 때는 사방에서 똥구린내가 진동했다.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이번 집을 구할 때는 축사와 3km 떨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5km 이상 떨어진 곳을 찾았다. 매물을 방문하기 전에 네이버 위성지도나 구글맵으로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하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지도가 너무 단순하잖아? 위성지도 딱 누르면 다 보여. 너 축사 아니야? 이 뚜껑, 이 지붕 축사일 확률이 매우 높아. 왜 이렇게 잘 보이냐? 우주에서 보는데. 거리뷰 누른 다음에 왔습니다. 왔네. 머리가 보인다. 네 번째, 넓은 부지나 공터를 경계해야 한다. 텅 빈 부지는 불길한 가능성을 내포한다. 공터가 넓은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아닌 곳에는 언제 축사가 들어설지 모르며 최근에는 태양광 패널 도배 테러가 종종 일어나곤 한다. 넓은 공터나 임야를 사서 태양광 패널을 대량으로 깔아버리는 것인데 나무 대신 번쩍이는 패널을 보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궁금하면 직접 태양광 패널 밭에서 살아보면 된다. 주택을 짓다가 태양광이 대량으로 들어서면서 건물이 완공되기도 전에 거주를 포기하고 판매해버리는 경우도 더러 발생한다. 다섯 번째, 누수 여부다. 계량기를 통해 누수를 미리 확인해둬야 나중에 골머리를 앓지 않을 수 있다. 노출된 파이프에서 생긴 누수는 고치면 되지만 만약 매설된 파이프에 누수가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는 돈 파티라고 보면 된다. 누수 지점을 찾기 위해 땅을 다 뒤집어 엎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겪어봐서 안다. 얼마 전 파이프에 누수가 있었고 돈이 쓰기 싫었던 나는 6시간가량의 삽질로 그것을 무마했다. 이 집을 처음 구입할 때도 그 부분을 신경 썼는데 그와 상관없이 천장에서 물이 샜다. 여기 물자국 남았잖아. 전선인지 뭔지 타고 이쪽으로 흘러내렸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골탕 다 바르고 방수 다시 했잖아. 1년에 걸쳐 누수를 잡은 덕분에 이제는 완벽 방수된 강철 스티로폼 집을 갖게 됐다. 여섯 번째, 집에 습기가 차는지 확인한다. 특히 나무집의 경우 습기가 차면 건축물의 수명이 단축된다. 건축 중에 비에 맞은 목재를 말리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모양이다. 습기가 차는 집은 잘 관리해주지 않으면 다 썩어버린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천장에 곰팡이나 습기가 찬 흔적이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할 것이다. 집 예쁘다고 꼼꼼히 확인 안 하고 덜컥 샀다가는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는 수가 있다. 일곱 번째, 넓고 평평한 대지가 좋다. 땅이 경사져 있으면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며 필요에 따라 축대를 쌓고 흙을 돋궈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건 전부 다 돈이다. 처음부터 길보다 조금 높은 평평한 땅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 집도 예쁜 땅이 매력이었고 다른 부동산 매물을 보러 다닐 때마다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새삼 깨닫곤 했다. 만약 혼자나 둘이 살 집을 구하고 있다면 200~300평 정도의 땅으로도 텃밭과 온실, 정원, 토방 등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다. 가족과 친인척 혹은 친구들의 왕래가 빈번하다면 추가로 농막을 놓을 경우를 대비해 400평 정도까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땅은 본인이 관리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자. 넓은 땅이 좋다는 거지 만주벌판을 사라는 것이 아니다. 땅 파먹다 골로 가는 수가 있다. 여덟 번째, 농지를 함께 구입하면 좋다.
만약에 나무를 심거나 농사를 제대로 지어보고 싶으면 대지와 함께 농지 300평을 구입하면 된다. 같이 사면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다. 또한 농지 300평 이상은 농지대장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의료보험 및 연금 50% 경감 지원, 직불금, 각종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땅은 집에서 멀리 있으면 관리하기 귀찮으므로 무조건 집하고 붙어있거나 코앞에 있는 곳을 구매한다. 문전 옥탑이다. 가까운 게 최고다. 9번째, 정원이 넓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 야생화 위주로 심으면 된다. 그러면 손도 많이 안 가고 돈도 많이 안 든다. 맛달맞이 꽃 진짜 언제까지 피는 거야 얘는. 코스모스 왜 폈어? 가을이잖아. 여름이잖아. 여름이잖아. 너무 더워서 이성을 잃어버림. 야생화가 아닌 귀한 분들을 심었다가는 시중 만들다가 돌아가실 위험이 있다. 야생화나 야생 꽃나무를 심으면 되고 과실수는 농약을 안 쳐도 잘 자라는 보리수, 다래, 밤, 감 등이 좋다. 10번째, 주변 교통편과 편의시설의 여부를 확인한다. 서울 방문이 잦은 사람은 차로 30분에서 40분 거리 이내에 고속터미널이나 기차역이 있는지 확인해보기 바란다. 장을 볼 수 있는 마트가 차로 15분에서 25분 거리 이내에 있으면 더욱 좋다.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내가 직접 살아보고 나서 정한 최소 기준치다. 인간 세계와 척지고 사는 자연인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닐 것이다. 여기까지가 내 기준. 귀촌에 적합한 주택과 땅을 선택하는 법이다. 물론 이 모든 건 내가 직접 살아보고 발로 뛰면서 느낀 나의 사견이니 깡그리 무시해도 상관없다. 전원생활이 모두에게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은 있다. 공간에 제약이 있는 도심에서의 생활에 염증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전원생활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통째로 따는 건가? 동네 분이 이제 아로니아 이거 수확해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침에 수확하러 왔어요. 야, 씨, 빨리 가져가야겠다. 해 뜨겠다. 시골 사니까 이런 게 좋네. 뜨기 전에 최대한 많이 서리해 가야 된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따가라고 했는데도 막 처음에는 여유 있게 따다가 점점 손이 바빠져. 아, 겨우 그거 땄어! 아니야. 비닐로에 옮겨 담았어. 겁나 웃기네. 이거밖에 안 땄으면 진짜 웃을 일이 아닌데 이 정도밖에 안 땄어. 왜 웃을 일이 아니? 그냥 받으러 온 건데. 더 이상 이거는 재미를 위한 게 아니야. 여기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안에 엄청 많은데. 전원생활에 대해 경고하는 글을 많이 본다. 그 선택을 후회한다는 얘기도 종종 듣는다. 터를 찾는 데는 그만큼 많은 리스크가 따른다. 인생의 다른 중대사들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래서 난 시골 전원생활의 결과를 두고 성패를 논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다만 다가오는 흐름에 몸을 맡길 뿐이다. 세상에 만약에 혹시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된다. 삶에 휘둘리지 않으며 다만 그것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읽는다. 들풀의 구원이라는 책의 저자는 출산을 석 달 앞둔 어느 날 새벽 강에서 카누를 타던 언니의 익사사고를 알리는 전화를 받는다. 책에는 그날 이후 깊은 상실과 삶의 고난 속에서 고통받던 저자가 야생식물을 돌보면서 치유받았던 10년의 시간을 담는다. 저자의 삶은 늘 불안하게 흔들리는 촛불과도 같았지만 그럼에도 그 시간들을 살아낸 그녀는 줄곧 주변을 밝히는 빛이었다. 겨우 3살에 제1형 당뇨를 진단받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말한다. 아이를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부드러운 심장을 지켜주고픈 마음이야 가없지만 아이는 벌써 5살이고 제 삶의 겨울을 겪어봤다. 아이가 기상 변화를 아예 모르도록 계속 막아낼 방법은 없다. 하지만 나무처럼 모든 시간과 계절이 우리 삶의 나이테를 새긴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보여줄 수는 있다. 그 시간들을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조금은 단단해질 필요가 있단다. 하지만 계속 지켜보렴. 그러면 봄이 늘 돌아온다는 사실도 알게 될 테니까. 살다 보면 모든 선택이 늘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또한 삶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된다. 첫눈에 반하듯 마음에 들어오는 집이 있으면 그 또한 운명일 것이다. 사람과 연을 맺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것은 평생이 될 수도 아니면 짧은 조우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괜찮다. 그 순간에 난 절실했고 필요했기에 택했다. 진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그 모든 선택과 자신과 지나온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식이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후회 없는 하루가 됐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오늘의 날씨.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느낀 점, 양지 바른 곳이라 좋아했던 곳이 여름에는 불판이 되어버렸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고 나는 그저 수용하며 살아갈 뿐이다. 부족한 자신을 받아들이듯 모든 걸 받아들인다. 구독, 좋아요.